이제 마스크의 목끈을 목에 걸어줍니다. 마스크를 한쪽으로 잡은 상태에서 얼굴에 밀착하면 면체 안에 진공이 잡히는데 이때 숨을 한번 들이쉬어주시면 들이쉴 때만 실린더 내에서 산소가 나와서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밀착된 상태에서 면체가 고정될 수 있도록 마스크 끈을 조여주세요. 양압 테스트를 해볼까요? 손가락으로 볼과 면체 사이에 틈을 벌립니다. 마스크가 얼굴에 제대로 밀착되었다면 바람이 마스크 밖으로 빠지는 것이 느껴지고 새는 소리도 들리는데요. 왜냐하면 실린더를 통해 마스크로 나온 산소가 대기 압력보다는 높은 압력이기 때문에 열었을 때 마스크 내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고압에서 저압 부분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대기보다 압력을 높게 형성해줘야 하는데요. 그래야지만 실제 상황에서 외부에 있는 유독가스가 마스크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겠죠. 이제는 바이피스 밸브를 한번 열어볼게요. 소리가 들리시나요? 바이피스 밸브를 열면 산소통 안에 있는 산소가 계속 마스크로 들어와요. 바이피스 밸브를 열지 않은 상태에서는 숨을 들이쉴 때만 산소가 마스크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이 바이패스 밸브를 언제 사용하냐면 유독가스가 있는 현장에서 무거운 것을 들었다거나 뛰거나 하면 호흡이 잦아지잖아요. 그러면 숨을 쉬기가 매우 힘들어요. 숨을 쉴 때만 산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숨쉬기가 정말 편하진 않거든요. 테스트를 해보고 다시 닫아봅니다. 푸시 버튼과 바이패스 밸브를 닫은 채로 산소 실린더 밸브를 닫아주세요. 그리고 3초 정도 숨이 안 쉬어진다면 다시 열면 됩니다. 잘 밀착이 된 거예요. 이게 왜 밀착이 된 걸 의미하냐면요. 만약 산소 실린더를 닫았는데 어디선가 공기가 들어와서 숨이 조금이라도 쉬어진다면 마스크와 얼굴이 밀착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유독가스가 마스크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벗으실 때는 입었을 때와 반대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사용 후에는 면체끈, 그리고 허리끈, 어깨끈, 가슴끈 등을 원래대로 다시 풀어놓아야 다른 사람이 착용할 때 몸이 맞지 않아서 다시 풀고 조이는 일 없이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첫 배 나가기 전에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장이었던 것 같아요. 실습도 다녀왔는데 잘 기억은 나지 않고 또 막상 내가 사망사로 나가서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일이든 다 그렇겠지만 시간이 약이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체득돼서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끝나기 전에 이번 영상부터는 계속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씩을 한번 영상에 담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는 지금 제가 홍차를 마시고 있는데 너무 맛있게 잘 타졌어요. 그래서 맛있어서 감사하고 한마디로 감사한 일 3가지지만 소확행이죠. 그리고 제가 이따가 피부과를 가는데 휴가이기 때문에 피부과를 다녀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북 리더기를 좀 알아보고 있어요. 크레마 사운드랑 크레마 그랑데가 있는데 2개가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배 승선할 때 가져가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한번 비교해보고 사려고 하는데 지금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가 돼서 감사합니다. 소확행이니까요. 그럼 오늘 영상도 정말로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이따입니다. 오늘은 비대면 상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비대면 상담을 꽤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몇 년 사이에 비대면 상담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대면하는 거에 불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는 이제 그걸 넘어서 뭐라 그래야 될까?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데 굉장히 익숙해진 사회가 됐다. 예를 들어서 줌으로 미팅을 하고 줌으로 면접을 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일상화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화상 상담, 이런 비대면 상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내담자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옛날에만 해도 상담사들도 이런 비대면 상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뭔가 상담이 좀 아니다, 정통이 아니다, 그런 뭔가 대면 상담으로 끌어오는 어떤 수단 정도이다, 뭐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담사의 시각도 많이 바뀐 게, 일단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비대면 상담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상담의 주요 방식 중에 하나로 지금 비대면 상담을 보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래서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예전에는 이런 학회에서 비대면 상담을 경력이나 그 수련 과정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았는데, 지금은 일정 부분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몇 년 동안. 이게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변화하는 추세로 많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이제 상담을 하는 총 만나는 내담자분들 수를 따져봤을 때 한 30% 정도는 비대면으로 만나고 계시는 분들이시거든요. 먼저 비대면 상담에 관한 오해를 조금 얘기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가 비대면 상담은 장기 상담이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제 오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비대면 상담으로 1년, 2년 뵙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비대면 상담은 단기 상담만 가능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면 단기 세션이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 계속 가볼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들어가신다면, 내담자도 그런 마음이시고 상담자도 그런 마음이라면 충분히 장기 상담도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요, 비대면 상담을 하면 역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대면보다는 당연히 적을 수가 있는 게, 대면에서는 실제로 그 에너지가 서로 느껴지잖아요. 바로 내 앞에 내담자분이 계시고 상담사가 있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거기 때문에 그 역동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역동이 아예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담자가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화면을 뚫고 나오는 역동, 저는 되게 많이 경험을 해봤거든요. 비대면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랑 막 감정이 막 느껴지기도 하고, 막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나누기도 하고,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역동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좀 구체적으로 비대면 상담의 장점, 단점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느낀 장점은 좀 더 차분하게 탐색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사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직접 서로 마주하면서 그러면 그 서로 전달되는 에너지가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눈, 코, 입, 몸에서 느껴지는 제스처나 긴장, 표정, 말투,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다 전달이 되는데, 어느 정도는 비대면에서 그게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차분해진다 그래야 될까요? 상담사랑 내담자랑. 그래서 어찌 보면 조금 더 자신한테 몰입해서 이렇게 천천히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얘기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조금 더 차분해지면서 그 내담자의 얘기들을 조금 잘 정리해보고 연결시켜보고, 그렇게 이제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이제 코로나로 인한 장점인데요. 대면 상담의 굉장히 장점인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많이 관찰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 사실 코로나 시대에 제약이 있어요. 얼굴에 이제 3분의 2를 가리잖아요. 그래서 눈만 보이게 되거든요. 사실 여간 답답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비대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 얼굴의 모든 표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대면 상담보다는 시간 선택의 폭이나 여러 가지 제약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상담을 할 때
그래서 조금 더 시간 그 선택 범위도 넓어지고 왔다 갔다 이동하는 시간 제외하고 막 내담자분들이 시간 선택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제약들이 좀 줄어드는 게 있고, 그리고 보통 대면 상담을 할 때는 우리 동네, 뭐 회사 근처, 학교 근처 이렇게 자신의 바운더리 안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정말 저 선생님한테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거리가 너무 멀어. 왕복 4시간이야 계산을 하면. 근데 그렇게 매주 가기에는 조금 에너지 소모도 크고 매주 가기에 좀 어려움이 될 수가 있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꼭 받아보고는 싶어. 이럴 때 비대면 상담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비대면 상담 하시는 분들은 조금 거리가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자, 그럼 비대면 상담의 단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상담실 공간이 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어쨌든 공간 안에 상담사랑 내담자가 둘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 공간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듣지 않고 편안하고, 어쨌든 우리가 몸이 편안해져야 마음의 깊은 곳까지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안전하게. 그런데 내가 상담을 진행하는 공간이 집인데 나는 가족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집에서 안전하게 상담을 한다라는 느낌이 일기가 어렵고, 또한 내가 어렸을 때 집 안에서 어떤 폭력적인 상황이나 불안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나한테 긴장도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단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담은 보통 일주일에 50분씩 진행이 되게 되는데, 사실 그 시간은 굉장히 짧고 나머지 6일 그리고 23시간 10분 동안 내담자가 해야 될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많은 일들이 그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 상담을 오고 가면서 내담자가 또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정리하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상담을 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버스를 타고 오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어땠고 내 마음이 어땠고 상담에서는 이런 말들을 좀 하고 싶다, 이런 그 모든 과정이 상담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들이 사실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이 헐레벌떡 들어간다거나 그런 분리들이 좀 없다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단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단점을 이제 보완하고 싶다면 상담이 끝나고 상담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기도 하고, 상담 시작하기 30분 전에는 차를 마시면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신다면 그 비대면 상담의 단점을 보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드네요. 사실은 이 만남이 주는 그냥 그 경험 자체가 주는 치유라는 것이 있거든요. 제 상담한 내용들을 들어봤을 때도 느끼는 게, 상담사랑 내담자가 오간 그 말을 그냥 이렇게 종이에 풀었을 때랑 또 귀로 들었을 때랑 실제로 그 장면이 녹화된 걸 봤을 때랑은 다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그냥 상담사와 내담자의 언어에는 말투라든지 분위기, 따뜻한 눈빛, 이런 것들이 이제 담기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면 상담에서 만났을 때 상담사의 어떤 눈빛이나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위로해주는 그 공기, 느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주는 사실은 안전감이나 치유의 경험들이 굉장히 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비대면 상담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깥에 사람이 있는데 내가 방문을 닫고 상담을 편하게 한다? 그거는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왜냐면 들릴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을 쓰면서 상담을 진행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나 혼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놓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보통 내담자들은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집안에서 하시거나 스터디룸을 빌리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상담을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비대면 상담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보통 비대면 상담만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비대면 상담을 주로 하시더라도 중간에 대면을 섞는 방식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제한이 없다면 내방 하셔서 그때 이제 우리가 비대면 상담에서 놓쳤던 것들 만나면서 또 얘기하고 이제 과정들을 좀 섞어서 보완을 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아니면 1년 동안 상담을 쭉 진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종결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럴 때 내가 혼자 다뤄나가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지점들이 다시 올 수 있어요. 그거는 실패한 게 아니라 당연히 살면서 그런 일들이 있는 건데, 그럴 때 화상 상담으로 간헐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나누고 같이 해결 방안들을 모색을 하고 또 사후 관리를 하는
그런 방식들을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대면 상담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모두 건강하시고 또 즐겁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망고사입니다. 제가 올린 영상 중에 멀티커터라는 공구를 리뷰한 적이 있었는데요, 드디어 그 공구를 사용할 날이 왔습니다. 부모님 댁에 베란다 빨래 건조대를 갈고 나서 집을 싹 한번 둘러보니까 이것저것 눈에 띄는데 그 중에서 방문턱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화장실 누수가 있을 때 그 옆에 있던 방문턱은 물에 젖어가지고 썩어 문드러졌고요. 현관 중문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내려앉아가지고 여닫이 문을 달 수 없게 됐고, 다른 나머지 문턱들도 뭐 페인트 도장이 벗겨지거나 아니면 많이 낡아가지고 상처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방문턱을 한번 제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작업 방식입니다. 방문 틀에서 하단부 방문턱만 날릴 거기 때문에 문 틀과 이어져 있는 양 끝단을 먼저 잘라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을 한 번 더 잘라내 가지고 가운데에서부터 들어 올려 가지고 뽑아내는 방식으로 작업하면 됩니다. 참 쉽죠? 얼마 전에 멀티커터를 구매했으니까 이 녀석의 성능도 한번 확인해 볼 겸 멀티커터로 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 들어가 보죠.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틀의 양쪽을 멀티커터를 이용해서 잘라줄 거예요. 나름 목공용 날을 사용할 거고요. 예상외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깔끔하게 양쪽은 잘라지더라고요. 쑥쑥 들어가요. 근데 하다 보니까 약간씩 걸리는 느낌은 드는데 그래도 쑥쑥 잘리더라고요. 약간씩 걸리는 느낌은 왜 들었는지 좀 이따가 문턱을 제거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양쪽을 잘라놓고서 문틀의 그 바닥면에 이어져 있는 부분, 실리콘 쳐려져 있는 부분들도 나중에 뗄 때 붙어 있으면은 이 문틀이 잘 드러내지지 않을까봐 한 번씩 쭉 홈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문턱 가운데를 잘라줍니다. 자를 때는 이 칼날을 아래로 쭉 내리다 보면은 바닥에 닿는 느낌이 탁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정확히 딱 끊어주셔야 됩니다. 이 칼날 자체가 목공용 칼날이니까 시멘트 바닥에 오랫동안 닿아 있다 보면은 칼날이 다 나가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드라이버로 이용해서 드러내려고 했는데 나무 자체가 오래돼서 무르다 보니까 힘을 받지 못해서 바로 옆에다가 다시 한번 절단을 해가지고 가운데 작은 조각을 먼저 빼낸 다음에 양쪽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작업 방식을 좀 바꿔봤어요. 조그맣게 자르니까 그래도 쉽게 빠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망치를 이용해서 한쪽을 드러냈어요. 그래도 쉽게 빠지진 않더라고요. 여러 번 삐걱삐걱 되면서 위아래로 흔들어 보니까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빠지지 않았던 이유가 다 빼고 나서 보니까 문틀 양 옆에다가 커다란 대못으로 이 문틀과 문 아래 문 지방을 고정을 해 놓은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멀티커터로는 이 쇠못이 잘라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문지방에 박혀 있어서 잘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못은 어차피 여기다가 시멘트를 부을 거니까 크게 상관은 없겠죠. 제거는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기 보시면은 큰일 날 뻔한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무슨 호수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 온수가 지나가는 난방 배관이거든요. 이 배관이 문틀에 있다 보니까 이 방문턱 아래에 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거 커터로 자르다가 이 난방 배관까지도 자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엄청 커다란 공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주의해서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아래까지 무조건 푹 내려가지고 자르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마저 제거해 줄게요. 중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문이 썩었다 보니까 멀티커터 날이 확 아주 빨리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제거는 가능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썩어가지고 문드러졌는지 이걸 제거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단부에 보니까 뭐 성면이며 온갖 잡쓰레기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무가 이거를 견디겠어요. 참 공사 개판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화장실 문 옆에 있는 방문턱은 자르는데 이상하게 잘리지 않고 흰색 가루만 날리는 거예요. 몇 번을 이렇게 시도를 해도. 여기 가루가 보이시죠? 이 가루가 뭘까? 죽어도 날이 안 잘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탈용 난로도 바꿔봤는데도 안 잘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드용 칼날이 전부 다 날이 나가버렸습니다. 또 자르다가 포기를 하고 가운데를 잘라가지고 아까 전에 한 것처럼 가운데 드러내고, 드러내다 보니까 그냥 쑥 빠져버렸어요. 근데 이게 드러낸 다음에 보니까 양쪽에 왜 시멘트가 이렇게 발라져 있는 거예요. 죽어도 망치로 해도 안 떨어지고, 나중에 뭐 뿌레카 같은 걸로 부시지 않으면은 빠지지 않겠더라고요. 어머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화장실 누수가 되면서 방문턱이 썩어가지고 썩은 부분을 드러내시고서 거기다가 이제 공간이 비니까 시멘트를 들이부어 놓으셨더라고요. 이건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네요. 자, 이거는 다음 화에 어떻게 제가 처리할지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은 이거는 놔두고 시멘트로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러 가볼게요. 자, 이제는 방문턱을 제거했으니 그 홈을 메꿔야겠죠. 메꾸는 건 시멘트로 할 겁니다. 시멘트 중에는 레미탈이라고 하는 물만 섞어도 되는 시멘트가 있는데요, 넉넉하게 한 40kg짜리 포대가 몇천원 밖에 안 하니까 그거 구매하시고요, 물과 적당히 섞으셔가지고 넉넉하게 홈에 넣어주세요. 일단은 대충 넣어주신 다음에 헤라, 지금 제가 들고 있는 헤라라든지 아니면은 시멘트 몰탈 작업을 할 때 쓰는 양고대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를 사용해서 마무리 지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시멘트가 고르게 채워졌다 싶으면요, 이 헤라를 이용해 가지고 표면을 여러 번 쓱싹쓱싹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은 표면이 점점 이렇게 고르게 평평하게 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거칠었던 표면이 되게 평평해지죠. 이 말은 좀 어렵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멘트를 푹푹 퍼가지고 넉넉하게 채워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르게 평탄 작업을 합니다. 어느 정도 시멘트가 채워졌다고 싶으면은 양고대나 아니면 헤라를 이용해서 표면을 살살살살 여러 번 문대줍니다.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점점 이 양고대질을 많이 할수록 표면이 깔끔해집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완성입니다. 자, 오늘 작업은 한번 봐보시니까 셀프로 해보기 어떠실 것 같나요? 멀티커터라는 공구가 필요한 작업이긴 하겠지만 이 공구 하나 있다면 생각보다 쉽게 따라해 볼 수 있는 작업이 아닐까 합니다. 보통 이런 방문틀을 작업자에게 맡기면은 한 4개 5개 제거하고 몰탈까지 치는데 한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는 달라고 할 거예요. 멀티커터가 없으시다고 하더라도 멀티커터가 한 16만원 정도 하니까 뭐 남는 장사겠죠. 게다가 공구는 쓰고 남잖아요. 물론 내 인건비까지 생각하면 다르겠죠. 하지만 셀프 인테리어라는 게 무조건 가성비라든지 기회비용만 따져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 휘저 오빠예요. 250년 전에 우리에게 베이토벤이란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탄생한 날이 12월 16일 1770년에 태어나셨는데, 오늘은 그분이 사랑한 것 중에 가장 특이한 거 커피입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베이토벤의 커피 사랑은 남달라서 아침에 일어나서 60알 커피를 하나씩 세서 60알까지 세서 그거를 정성껏 그라인드 해서 필터에 넣어서 드립 커피에서 마셨겠죠. 하필이면 왜 60개일까요? 제가 한번 커피를 만들어서 시음해 보고 느낀 점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베이토벤 시대의 그 커피 로스팅 공법하고 지금 공법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뭐 커피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때의 커피는 조금 더 진했던 것 같고 지금은 조금 연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60개와 지금의 70개 정도가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60개, 70개 다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토벤의 60알 커피 체험기 도전! 네. 자, 베토벤은 매일 아침에 60개를 세서 커피를 만들어 마셨다고 합니다. 정말 베토벤답지 않습니까? 그 60개인데 사실 60개의 의미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또 집이 희저 오빠잖아요. 그래서 오퍼스 60가 있습니다. 60번째 작품 번호에 교향곡 4번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번을 9개 중에 가장 좋아하는 교향곡인데 하필이면 그게 60개잖아요. 그래서 60개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거의 다 됐습니다. 60개가 이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야 더 맛있는 법이죠. 커피는 어떤 커피가 제일 맛있다? 남이 끓여준 커피가 제일 맛있죠. 자, 이게 그 유명한 베토벤의 60알 커피입니다. (20초) 저는 커피 하면 생각나는 작곡가들이 두 명 있어요. 베토벤과 바로 바흐, 요한 세바스찬 바흐인데 이 바흐는 커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바흐 칸타타 중에 커피 칸타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커피 칸타타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다음에는 바흐가 어떤 커피를 마셨나 연구를 해서 그 커피 칸타타와 함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흔들어줘야. 자, 베토벤 60알을 갈아서 만든 커피인데요.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저는 꽉 찬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아메리칸 스타일, 베토벤 스타일, 뉴욕 피자 오빠 스타일이죠. 한 모금은 좀 아쉽죠. 은은하고 맛있는데 제가 보기엔 베토벤은 은은한 걸 좋아했을 것 같진 않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입맛에는 아마 70개, 80개까지도 맞을 것 같은데 요거는 라이트 로스트해서 나온 커피 맛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스타벅스에 파이크 플레이스 미디엄 로스트를 좋아하신다면 한 70개 정도 넣어서 갈아주시면 베토벤의 그 커피와 비슷한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모금 더 마셔볼게요. 베토벤 교향곡 4번이 생각나네요. 작품 번호 60번. 60알. 여러분도 한번 즐겨보시죠. 자, 여러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70알 한번 갈아서 만들어 봤습니다. 베토벤의 커피인데 10알을 더해서 요즘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역시 제 입맛은 70알이군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250년 전에 태어난 베토벤의 맛을 음미하시려면 여러분 60개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70개 하시는 건 좋은데 저는 매일 아침 한 2달 동안 제가 이걸 해봤는데 그때마다 베토벤의 다른 음악도 같이 들어가면서 마셔봤답니다. 해피 버스데이 베토벤 250살 되셨습니다.